네, 오대영 라이브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상병 사건에 대해 첫 보고서를 냅니다. 가슴 장화 신어라 지시, 빨간 추리닝 등 복장만 지적, 구체적 임무 뒤늦게 하달, 작전 전개 재촉,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의 행태들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회방했다고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며 4쪽에 걸쳐 혐의점을 빼곡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국방부의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슴 장화, 빨간 추리닝을 비롯해 첫 보고서의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수중 수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기록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첫 보고서에선 임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이 혐의자라고 봤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사라진 가슴 장화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가슴 장화는 안전장구는 아니잖아요. 안전장구가 아니라 방수장비죠. 보통 우리가 뭐 농촌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갯벌에서 작업을 할 때나 이 방수 일을 할 때 좀 방수 작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입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장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이 가슴 장화를 신고 일을 해라, 수색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 저는 이게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오히려 안전장구를 없이 가슴 장화만 한 채 일하고 있는 사진을 봤으면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서 경로를 했어야죠. 대통령이 경로할 게 아니라 사단장이 경로하면서 어떻게 우리 병력들을 저렇게 안전장구 없이 일하게 했느냐로 경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치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한 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게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예. 안전장치 없이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장비들을 갖춰서 군 이 병사들의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수색 작업에 들어가는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예천에 그 당시 이 난리가 나고 난 다음 저도 현장에 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봤는데 정말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 당시에 현장 다녀오셨어요? 제가 갔던 게 7월 21일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예천 수색 작업이 아니라 그 일대에 대한 대민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대민봉사에 갔을 때도 마을 전체가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해병대원들이 그 자리에 대민봉사 작업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덥고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는 이곳저곳 어디에선가 다 터져나올 수 있는 이슈여서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네. 만약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것처럼 이런 일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면 군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 전반적인 상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임성근 사단장이 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받은 게 지난해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달된 게 이틀 뒤입니다. 이날이 언제냐? 윤 대통령이 예천 현장을 찾은 바로 그날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슴 장화 신어라 같은 지시가 추가로 내려졌고요. 그 다음 날에는 수중 수색 중인 사진을 임성근 사단장이 보고받자 훌륭하게 공부 업무 했다라고 치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치하가 있었던 날 최상병은 실종이 됐습니다. 김보협 위원님. 네. 그러면 안전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시간 부족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화를 신으면 위험하다라는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게 공부 업무를 잘 했다, 치하했다는 얘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병들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몹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 의원님,
8월 14일과 21일 보고서, 그러니까 최초의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저번 주에 저희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7월 31일 경로하시고 8월 2일 세 차례, 또 8월 8일 통화하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들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그런데 이제 보고서 올라왔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보고, 뭐 물론 제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거짓말들을 비교해 봤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 가정이 점점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병민 위원님. 예. 아까 7월 21일에 예천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7월 17일에서 19일까지 수색 작업이 있고 최상병이 실종이 됐습니다. 예. 당시의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이 당시에 예천 산사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비가 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산사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을 하나가 아예 옮겨갔다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병대원 같은 경우는 이 수색 작업에 투입된 이력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민지원 복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우왕좌왕한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도 역대로 많은 봉사를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떠내려온 오물 등에 대한 악취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그때의 날씨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정말 한 2시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뜨거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민 지원에 나갔던 병사들의 문제, 그리고 만약 수해 복구를 나갔던 사람뿐 아니라 실종자를 수색하러 가는 병사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겠습니다만 아마 그 전체를 다 총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잘했다, 이렇게 치하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고 보고, 예.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로 이 대민 지원 과정에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았다면 이 병사의 안전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이곳저곳 드러난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한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성 의원님,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의 관심사가 안전 문제보다는 다른 곳, 그 다른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일단 실종자 수색을 방점을 찍은 건데요. 대통령께서 그 방문을 했을 당시 그걸 지시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종자 수색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도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해라, 절대 무리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대통령이 내렸어야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오히려 물가에 들어가지 않고 이 도로를 수색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서 수풀도 좀 찔러보고 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해라라고 직접 명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멘트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다른 대대가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실종자 수색을 어떻게든 그 병력들의 안전보다는 어떻게든 실종자를 찾아서 본인의 공을 세우고 싶은 그런 공치사를 하고 싶은 그런 목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매우 무능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 명령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직도 별을 달고 있다는 게 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네. 자, 김보엽 위원님. 네. 지금 오늘 제일 새로운 뉴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초 보고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최초 보고서 내용이 박정훈 대령이 했던 그 수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 것 같은데, 예. 이 최초 보고서의 의미가 뭡니까? 최초 보고서는 사실관계에 충실한 보고서가 됐겠죠. 이게 일주일 뒤에 최종 보고서에서 내용이 대폭 바뀐 거 보면 시일이 8월 아닙니까? 예. 아마 7월 31일, 8월 2일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 그 바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보고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챙겨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최초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어? 아니, 우리 시나리오대로 다시 바꿔 써야지 해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이 정리한 대로 다시 바꿔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이후에 상황이 예. 바뀐 것이 이 보고서의 이 정황들이 바뀐 것과 그렇습니다.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예, 실제로도 최초의 박정훈 수사단장이 혐의를 특정을 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로 이후 2명으로 줄었죠.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 이 화를 낸 직후에
혐의자가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보고서와 이 내용이 동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다 맞춰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썼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최초 보고서는 그렇게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따져서 대체로 충실하게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최종 보고서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경찰에 입첩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경찰에 이첩되는데 이첩됐을 때 보통 경찰들이 그걸 준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틀대로 수사를 한다. 네.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결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런 표현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책임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보통 경찰들이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방부에서 넘어온 자료 이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네, 것으로 네. 판단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김병민 의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이 최종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이 되면 그게 네. 수사의 틀을 거의 완성지어서 경찰에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한다고 보세요? 그 내용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경찰의 수사로 군 문제를 넘기게 됐던 건 그동안 군 자체에 있는 수사 상황 속에서의 은폐 과정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법과 제도의 정비로 경찰의 수사 상황들을 결국은 검찰의 기소로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당국을 좀 폄훼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편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다만 군에서 그렇다면 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조정해서 많은 의혹들을 나오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지 이게 경찰의 문제까지 끌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드러난 사실은 최초의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혐의자들이 빠졌다.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의 판단이나 우리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는지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한 그렇습니다.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VIP 경로설 지난해 7월 30일이죠. 그 이후에 8일간 13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자, 한 번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보실 관계자와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김병민 위원님, 예. 이게 통화 내용까지 나와봐야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뭐 국회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이 고위 이 공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게 된 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도덕적으로 지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아니라 일반적인 국회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위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법적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고 네.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께 알려졌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발언의 신뢰성들이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있는 그대로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않았어도 저 때가 이 잼버리 등 실제 논의를 거치면서 뭔가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위 관사와 국방부 장관이 통화할 거리나 얘기들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통화 기록들이 드러나게 되니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은 더 이상 말을 보태기가 꽤 어려워진 형국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위증죄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럽니까? 지금 이게 결국 박정훈 대령의 그 항명죄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주장하는 게 대통령의 경로 외압이 없었다는 게 지금 반대측 주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여주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계원 사령관이나 이런 관련자들의 증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입니다. 이것을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모해 위증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러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렇게 밝혀지면 전 충분히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선서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은 뭐 처벌을 안 받는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공직자의 거짓말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도덕적 책임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아래 공무원들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대전에 다녔습니다. 대전에 다녀왔고 대전의 현충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최상병과 박일병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세 분은? 저는 못 갔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 지난주에 가서 참배를 하고 한번 시간 되시면 꼭 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왜 젊은이들이 왜 여기에 계셔야 될까? 너무 분노했고요. 예.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분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저는 네. 대통령실이 지금 최상병 관련 통화를 안 했다는 게 지금 신뢰가 없는 게 그렇다면은 이 통화 목록, 통화 내용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통화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뭐뭐와 다른 어떤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드러나니까 그 관련 통화가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입장에 그런 주장에 전혀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분명 지금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상황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그 통화의 내용들이 뭔가 외압으로 작용을 했고 이 이첩되는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 통화도 안 했다고 했다가 드러난 다음에 갑자기 다른 내용을 했다? 아니 그 대통령이 심지어 비화폰 그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폰을 갖고 그 출장을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3통이나 걸었습니다. 그럼 매우 긴급한 사안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안이라면은 처음부터 밝히면 됩니다. 그건 이종섭 전 장관도 저는 위증죄와 아닌 것을 좀 오가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최상병 관련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7월 31일에 한해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8월 2일 날 통화한 걸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종섭 전 장관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통화가 그 뭔가 다른 비화폰이 아닌 그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적 모든 증거를 봤을 때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지금 신원식 현 장관이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국방위원이었고요. 여당 의원과 통화할 일이 있을까요? 해병대 사령관이요? 해병대 사령관과의 통화는 죄송합니다.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이랑 얼마든지 통화를 하죠. 이종석 국방장관과 신원식 당시 여당 의원가요? 국방의 간사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일이 지금 있게 되는 일련의 사안들을 뭔가 그 신원식 간사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상황 때문에 오해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야당이면은 장관과 통화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집권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 해당 상임위 간사라면은 해당 장관, 차관과의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사건의 얼개가 대체로 맞춰지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 하나인 것 같아요. 통화 내용. 통화 내용은 어떻게 나옵니까? 통화 내용은 수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녹음이 돼 있지 않으면.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얼마 전에 공수처에 이 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을 고발을 하면서 당장 전화기를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새는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했던 그 전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그때 통화했던 전화 이 2대를 빨리 압수수색해라. 압수수색해서 혹시라도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